함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함수 정의 선언하는 문법들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팁 중에 이제 제기함수라는 거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전 사후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기 전에 내가 만들려는 함수의 사전 조건은 뭐고 사후 조건은 뭔지 파악하고 그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바탕으로 이제 함수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은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 함수 호출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보통 전달하는 인자와 관련돼 있고 인자의 범위와 관련돼 있는 게 사전 조건이고요.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됐을 때 함수가 이제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반환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서전 조건이고요. 나중에 이제 클래스에서 우리가 객체 지향을 배우게 되면 이 사전, 사후 조건에 객체의 현재 상태도 포함이 됩니다. 사전 조건에도 사후 조건에도 객체의 상태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은 몸체의 구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전 사후 조건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몸체를 구현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를 더해주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a와 b를 입력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를 해주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함수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사전 사후 조건을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사전 조건은 어떻게 살펴보냐면은 내가 사용하려는 매개 변수 타입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사전 조건에 따라서 내가 매개 변수의 타입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바꾸더라도 그 매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범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int a, int b라고 되어 있으니까 signed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int min에서 int max까지의 값이 인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조건은 너무 명확하게 a 더하기 b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자가 정상적으로 전달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a 플러스 b인데 항상 a 플러스 b를 보정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보정이 돼요? 이 a 플러스 b는 출력값이니까 int니까 얘의 범위도 int min에서 int max까지예요. 그럼 a 플러스 b 값은 int min에서 int max까지의 범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a의 범위보다는 a와 b를 더했을 때의 범위가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만 올바른 값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버플로우가 나서 올바르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후 조건은 원래는 보통 사후 조건은 A의 사전 조건이 뭐고 B의 사전 조건이 뭔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두 개를 종합적으로 놔서 A 더하기 B가 저 범위가 돼야 되고 저 범위가 되면은 기대한 A 플러스 B 사후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고 저게 아니면 이제 못 주는 거죠. 못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는 이제 구조체 변수가 있는데 뭐 나중 가면 저걸 객체 지형으로 클래스로 만들겠지만 아직 클래스를 안 배웠으니까 구조체로 이제 은행 계좌 정보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그 계좌 정보 중에 잔액 정보를 int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디포짓은 이제 입금하는 거예요. 입금이에요. 그리고 현재 뱅크 카운트는 정상적인 어떤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입금하는 거니까 이 int amount는 또 그 매개 변수가 int 타입이니까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int min에서 int max까지의 범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오거나 0이 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입금하는데 마이너스 100원을 입금한다? 말이 안 돼요. 입금하는데 0원을 입금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조건은 양수만 되면 되냐? 양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의 특성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저해를 더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안 나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사전 조건은 어마운트는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어마운트가 밸런스랑 결합됐을 때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사후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후 조건은 그 들어온 입금액만큼 증가돼야 되는 거죠, 잔액이. 그래서 이런 사전과 사후 조건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를 또 만들려고 그래요. 배열을 받고 배열의 현재 크기를 받고 요 값을 받는데 요 값이 이 배열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그 있는 위치에 대한 색인을 반환해 주려고 그래요. 반환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요거는 constant인데 배열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받기 때문에 이게 주소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헤이스택은 널 PTR이 아니어야 돼요. 뭔가 유효한 배열이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여기가 인트를 줬는데 보통은 이제 요 설명하기 위해서 인트를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C++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줄 때에는 사이즈 t를 쓰게 됩니다. 왜 사이즈 t를 써요? 배열의 용량이 그만큼 클 수가 있어요. 인트보다 클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클 수 있냐? 그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사이즈 t예요. 그 시스템마다 이제 컴파일러가 결정해 놓겠죠. 그러면 이 사이즈는 0이 돼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0이 돼도 이상하고 양수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사이즈는 0이 올 수도 있겠지만 0이 와도 되게 뭐 0은 좀 이상한 거지만 0 포함해서 이 사이즈는 헤이스택의 캐퍼시티 전달원 배열의 용량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용량보다 크면은 안 되겠죠. 그 용량이 벗어난 공간을 접근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이 사이즈의 사전 조건은 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 조건은 이 니들에 대한 사전 조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이제 다루는 데이터가 양의 정수들만 다룬다. 그러면 니들이 양의 정수가 와야 되겠죠. 찾아야 되는 게. 뭐 그런 식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여기 정수 배열이니까 뭐 여기에 저장되는 값이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다. 그러면 얘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니들은 뭐 사전 조건이 없고요. 사후 조건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 R이 0하고 사이즈 사이에 있으면 사이즈에 헤이스택 R 이 R번째의 그 R 위치 색임 위치에 있는 값은 뭐랑 같아야 돼요? 니드라고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 R 사이에 0에서 R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니들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find 니들은 첫 번째를 찾아주는 거다. 처음부터 쭉 검색해서 첫 번째 찾아주면은 이제 그 전에는 니들 값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주어지면은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이면 0에서 사이즈에 대해서 니들을 만족하는 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런 이제 매개 변수들의 타입도 다 결정하고 나면 함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쭉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에 맞게 몸체를 구현해가지고 이제 사전 조건에 충족된 상태에서 호출되면 이 사후 조건들이 만족하게끔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 조건은 함수를 구현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들이
요 사전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얘를 호출해야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의 책임은 그 함수를 만드는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한테 충족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현할 때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책임은 아니지만 나는 이 안에서 함수 안에서 이 인자들이 사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호출됐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서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뭐밖에 안 하냐면 예외를 발생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A, B 이렇게 들어왔는데 A 플러스 B가 오버플로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반환값을 통해서 오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은 예외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잘못되는 걸 알면 수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발견한 문제는 있는데 내가 테스트를 충분히 못해서 오류를 못 발견했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은 고객들에 의해서 발견이 될 때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평가에 나쁜 영향을 받겠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만나는 건 짜증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기뻐야 될 일이에요. 아, 오류가 있구나. 고치면 되지. 기쁜 마음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사전과 사후에 모두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호출하기 전에도 호출한 후에도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불변 조건이라 그래요. 이런 불변 조건들은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얘가 불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봐 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기준값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사전 조건, 사후 조건, 또 불변 조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가지고 구현하고 또 얘를 활용해서 테스트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전 조건을 알면 이제 테스트할 때도 용이해요. 사전 조건이 위배된 상태에서 한번 호출해 보는 거지. 그럴 때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에는 부작용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선인데 항상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에서 부작용, 함수가 부작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함수가 값을 생성하는 것, 값을 반환하는 것 외에 호출한 함수와 또는 외부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은 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 중에 부작용인 함수는 저 수업 함수입니다. 수업. 수업은 내가 변수를 전달하면 끝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던 변수들의 값이 서로 교체되어 있어요. 바뀌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값만 받아가지고 뭔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한 데이터가 함수에서 수정이 되는 거지. 주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 전달의 기본은 값 전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의 데이터는 수정을 안 하고 서로의 데이터의 교환은 값 전달로 함수의 반환을 통해서 교환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들을 분석할 때 그 함수만 보면 돼요. 왜? 그 함수의 데이터는 거기서만 수정이 되니까 다른 함수들은 이렇게 호출하더라도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오류가 나면은 그 안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드 중복을 또 싫어해요. 코드 중복을. 그래서 수업을
수업 함수는 몇 줄이면 돼요? 수업은. 2개 변수 수업한다. 3줄이면 되는 거죠. 템프에 넣고 이렇게 3줄이면 3개의 대인문이면 2개의 변수의 값을 서로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서도나 내가 그 3개의 대인문 가지고 수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면 코드가 똑같은 수업하는 게 막 여기저기 있을 때에는 그렇게 부작용이 있더라도 뭘 만들어요? 모듈화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한다. 내가 똑같은 일을 많이 하면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더 맞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작용이 없는 함수들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목적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컨스트를 붙여줘서 부작용이 없는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서화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특정 컴퓨팅 환경에만 종속되지 않는 함수에, 그러니까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함수에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요소를 포함하면 그 함수도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ED, Cout을 막 해요. 그러면 이 SED, Cout 하는 거, 콘솔 출력은 콘솔 응용에서만 의미가 있고, 만약 우리가 GUI 응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환경에 가서 콘솔이 아닌 환경에서 프로그램 하면은 그 코드는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되죠. 콘솔 출력을 활용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찾기 위해서 간혹 콘솔 출력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데이터를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과 입력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메인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지 사이트 만들 때도 입출력하는 부분과 알고리즘 부분을 함수하는 이유도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입출력과 개를. 왜냐하면 이 함수는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썼지만 그 함수만 나중에 내가 떼어다가 다른 데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입출력이 들어가 있으면 또 거기서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예를 들면 오목 같은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오목 로직과 관련된 게임은 로직과 관련된 코드는 얘를 뭐 콘솔로 만들든 GUI로 만들든 앱으로 만들든 언어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그 입출력을 처리하는 그 사용자와 상호작용한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로직 코드에 막 그 특정 환경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넣는 건 코드의 재사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함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함수의 다중정의. 그래서 C에서는 안 됐는데 요즘 최신 언어들은 다 함수를 다중정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식별자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print dog, print cat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프린트하고 여기에 강아지가 전달되면 강아지가 출력되는 거고 캣 고양이 전달하면 고양이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름을 print cat, 뭐 강아지 출력하기 위해서 print dog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름을 다양하게 매번 다르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우리도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컴파일러가 구분해 가지고 올바른 애들을 호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제 이 함수 호출과 함수 정의를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정의가 여러 개 있으면 이 함수 정의들이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거 번역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 같은 걸로 인식하면은 ODR의 위배가 되는 거죠. 함수의 정의는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프로그램 내에. 똑같은 이름 함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가 여러 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컴파일러는 뭘 이용해서 구분하냐면 그 인자의 타입, 개수 갖고 구분해요. 어차피 함수 이름은 똑같은 거니까 함수 이름 갖고는 이제 구분이 안 되고 그 인자의 개수와 목록 갖고 구분해야 됩니다. 반환 타입 갖고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반환 타입이 있는 함수를 늘 반환 타입이 있는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정수를 받아서 정수를 반환해요.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꼭 내가 뭐 equal a 뭐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되잖아요. 내가 그냥 반환받는 값을 무시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얘가 얘를 가야 되는지 얘를 가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 타입을 가지고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면밀하게 하면 또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복잡해지니까 컴파일러는 뭐만 갖고 해요? 얘만 갖고 하는 거예요. 얘. 매개 변수 목록, 인자 목록 이거 갖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목록을 갖고 해요. 그래서 구분에 사용되는 요소는 매개 변수의 타입과 수, 개수가 다르면 무조건 구분이 가능하고요. 개수가 같아도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르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달 방식 갖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야. 구분이 되죠. 얘 하나락도 얘는 참조 전달이고 얘는 그 주소 전달이에요. 얘는 구분이 돼요. 근데 얘와 얘는 구분이 안 돼요. 요 애와 void foo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잖아요. 얘와 얘. 그러면 구분을 못 해요. 이 인자를 갖고 저기를 줄지 저기 줄지 몰라요. 둘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와 얘는 구분이 안 돼요. 얘는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늘 전달할 때 뭘 쓰겠어요? 주소를 쓰겠죠. 그러니까 주소가 전달되면 포인터 쪽으로 가는데 이제 값 전달하고 참조 전달은 서로 인자와 개수가 같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건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L밸류와 R밸류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짜리와 여기에 보면 void foo 이렇게 되면 얘와 얘는 다중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L밸류, 하나는 R밸류. 그래서 R밸류 전달하면 얘가 더 우선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다중정의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애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지만 얘는 기본 인자가 있으니까 후 일을 하면 얘로 가야 될지 얘로 가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판단 못하는데 컴파일러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기본 인자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중정의할 때 구분이 되는지 안 구분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펴봅시다.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펑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요 주석된 거 빼고 7개가 있는데 첫 4개와 그 다음 3개는 자동적으로 서로 구분이 되죠. 첫 4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나머지 3개는 2개.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면 무조건 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 빼고는 int, short, long이고 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double int, double int, std string이니까 개수가 같지만 타입은 다 달라요. 그러면 다중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정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아까 말했죠. 얘는 첫 번째하고 매개변수가 똑같아요. 뭐가 달라? 반환 타입만 달라요. 근데 반환 타입만 다른 건 다중정의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문법 오류예요. 그럼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요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10을 이용해서 호출했어요. 10은 이제 정수상수죠. 그렇죠? 10은 10진수 정수상수인데 정수상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int long, long, long 중에 가장 작은 거. 만약 그러니까 10이면은 int에 충분히 담을 수가 있죠. 그럼 쟤는 무슨 타입이 돼요? int 타입이 돼요. 얘가 int니까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걸로 가는 거예요. int. 그 다음에 10L이라고 썼죠. L이 들어가면은 저 상수는 long 타입으로 해석이 되죠. LL이면 long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long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5는 여기로 가죠. 더블 int로. 10, 2.5는 int 더블이니까 여기로 갈 테고. 만약 1, 2를 호출했어요. 1, 2를 호출하면은 둘 다 int죠. 둘 다 int 내는 없어. 얘는 주석되어 있는 애니까 없어요. 그럼 얘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가 오류야? 이 정의가 오류가 아니라 호출이 오류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중정의했는데 다중정의한 것 자체가 문법 오류 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이고 주로 어디서 오류 나냐면 이제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다중정의되어 있는 것 중에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를 수가 없으면 문법 오류가 나요. 어디가? 호출이. 그래서 만약 얘가 주석이 아니라 얘가 있는 애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int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얘도 에러예요. 1은 플로트로 갈 수도 있고 더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출이 오류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 다중정의된 함수를 선택하는 규칙, 바인딩 규칙이라 그래요. 바인딩 한다는 건 함수 호출과 그 호출할 함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저기 이렇게. 그래서 뭘로 해요? exact match.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우선해요. 그러니까 얘는 열로도 갈 수도 있고 일로도 갈 수도 있고 일로도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int이기 때문에 int를 우선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함수가 없지만 자동 타입 변환으로 일치가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게 되겠고요. 규칙 1과 규칙 2를 적용했을 때 동일한 조건의 함수가 여러 개가 존재하면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해도 되고 그보다 많이 존재해도 이제 문법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치 쓰는 게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쇼트를? 상수를 나열해서는 쇼트를 호출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정수상수를 우리가 쓸 때 10L, 10LL, 뭐 10UL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표시해가지고 쇼트나 뭐 더 그보다 더 작은 거 뭐 캐릭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쟤를 호출하려면은 뭐 강제 타입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애들은 short S10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fu가 아니구나. from SS요. 그럼 얘는 뭐가 호출돼요? 정확한 일치에 의해서 short가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로 갈 수도 있고 long에 갈 수도 있지만 얘는 무슨 타입이야? short고 short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short가 있으니까 short로 가는 거예요. 근데 int보다 작은 애들은 상수를 이용해서는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int보다 작은 정수 타입들은 어떤 연산 과정에서는 자동적으로 int로 바뀌어요. 계산할 땐. 이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를 이게 내가 뭐 그냥 뭐 생략했다고 쓴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점점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변 인자를 정의할 때 저 점점점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int와 더블이 아닌 건 다 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애들은 처리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걸 처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것만 있는 경우에는 전달된 값을 내가 취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int 뭐 매개 변수가 있을 거지. 그럼 이 전달되면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전달된 인자를 가지고 뭔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요 점점점의 사용, 다중정의할 때 활용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건 아닌데 이 점점점. 그래서 C++에서는 저 점점점이 몇 군데 나와요. 쓰이는 데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중정의할 때 몇 가지 빼고 나머지는 뭐 어떤 특정 함수로 가고 해서 거기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달하는 방식,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 기본 방식은 값 전달이고, C에서는 값 전달 말고 주소 전달이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C++에 오면은 이제 참조 전달이라는 게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C++에서는 주소 전달을 안 쓰고 참조 전달을 쓴다. 참조 전달 쓰는 이유는 강건성도 높아지고. 왜 강건성이 높아져요? 널 PTR이라는 개념이 참조에는 없어요. 그래서 강건성이 높아지고, 간결성,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편하죠. 주소로 받으면 우리가 막 기호들이 복잡해지잖아요. 별을 쓰든지 뭐 화살표 연전자를 써야 되는데, 참조로 쓰면은 원래 변수의 타입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선호해요. 그래서 기본은 값 전달이고, 어떤 함수의 데이터는, 함수의 지역 변수는 원래 원칙은 뭐예요? 그 함수만 수정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야 디버깅하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함수의 그 지역 변수의 값을 내가 이 함수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에 전달해서 다른 함수에서 수정하게끔 하려 그러면은 주소나 포인터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 전달이 기본인데, 이 값 전달은 이제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고, 함수가 호출되면 이 함수의 매개 변수들이 이 함수 영역에 만들어지는데, 요 매개 변수에 이 전달된 값을 복사해 주는 거죠. 전달된 값을. 그래서 이 변수가 가는 게 아니라 값만 복사가 되는 거고, 뒤에서 저 매개 변수 갖고 뭘 하든 간에 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게 값 전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 전달은 제가 값이 가는 게 아니라 주소가 가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는 이제 원래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해 가지고 여기 위치를 각본해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 함수의 지역 변수가 아닌데 주소를 갖고 있으면 이제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참조 전달은 이름표가 여기에 붙는 거니까 아예 얘가 실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주로 이제 C++에서는 값 전달 아니면 참조 전달 써요. 항상 주소 전달하는 거는 배열 경우. 물론 배열도 배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참조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배열을 참조로 전달하면 이 함수는 어떤 배열만 받을 수 있어요? 딱 정해진 용량의 배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배열을 받는 함수를 만들면은 이제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C++에서도 배열은 주소로 받게 되겠고요. 근데 C++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배열을 별로 안 쓴다. 배열이 필요할 때는 SD 벡터를 더 많이 쓰고, SD 벡터는
참조로 전달하겠죠. 얘도 객체 뭐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값 전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달해서 요 B가 바뀌더라도 N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뭐 10 이런 걸 전달했으면 그건 뭐 저기서 수정하나 마찬가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주소 전달은 이제 이 주소가 가는 거니까 이 주소를 이용해 수정하면은 이제 바뀌는 거고요. 참조 전달은 뭐 요 B가 여기에 이름이 붙어서 얘가 여기 갖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요 형태와 요 형태 여기를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 호출했을 때의 형태만 보면 얘가 값 전달인지 참조 전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값 전달인지 참조 전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단점은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는 그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달의 기본은 값 전달. 그래서 함수의 데이터는 그 함수만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주소나 참도 전달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인자가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소나 참조 전달을 사용하냐면은 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물론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업함처럼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해서도 쓰지만 주로 참조와 주소 전달을 하는 거는 이제 너무 무거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구조체를 우리가 값 전달할 수 있어요. 원래 배열은 값 전달이 안 되잖아요. 배열은 값 전달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배열을 이렇게 구조체 내에 정의해 가지고 전달하면 실제 얘는 값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전달 과정에서 정수 크기가 1001개짜리 정수가 복사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 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애도 주소 전달하면은 32비트 주소 정수 하나 전달하는 비용으로 데이터를 이제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와 참도 방식을 쓰게 되겠고 저 효율성 높이는 게 유일한 목적이면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매개 변수에 const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강건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있게 이렇게 수정이 필요할 때 이제 쓰는데 얘는 가급적 피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중복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모듈화해서 사용하는 게 더 올바른 프로그램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소나 참조 방법 말고 또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돼요.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이제 return 값은 여러 개를 반환을 못하죠. 파이썬은 여러 개 반환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보통의 일반 함수 이렇게 하나의 값만 반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를 내가 함수의 결과로 반환해야 돼. 민, 맥스를 동시에 반환해야 된다든지 뭐 XY 값을 반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많이 반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구조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구조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체를 반환하면은 우리가 함수에 무거운 거를 전달할 때 비용이 들듯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복사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가 돼 왔는데 이제 C++ 17부터는 RVO라는 최적화를 해줘요. Return Value Optimization이라는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고 무거운 거 반환해도 돼요. 무거운 걸 반환하는 거를 이제 무거워서 뭔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동쪽 할당하고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무거운 거 반환하셔도 돼요. 그래도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걸 많이 이 방법을 이제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고 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동쪽 할당에서 주소를 반환하는 걸 썼었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얘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얘를 쓸 필요는 없다. 얘 써도 상관이 없다. 무겁지 않다. 비용이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마음 놓고 반환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스타일을 이제 요런 거 그 아까 봤던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내가 요 배열에서 민 값과 맥스 값을 동시에 찾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찾고 싶어서 이런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값을 두 개 반환해 줘야죠. 정수 값을 두 개 반환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거죠.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구조체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구조체를 안 만들고 라이벌리에 있는 범용 구조체를 쓸 수도 있어요. std 페어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범용 구조체인데 얘는 두 개를 반환해야 될 때는 std 페어. 두 개가 넘어간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된다. 그러면 std tup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정의해도 되고 구조체를 정의해도 되고 근데 내가 직접 정의하는 거의 이점은 이제 여기처럼 이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변수의 맥스 뭘까 하면 이제 가독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std 페어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은 이름이 뭐냐면 first예요. 두 번째 이름은 second예요. 두 개 값이 하나 first, second. 그럼 first, second라는 이름을 갖고 프로그램하기 시작하면은 first가 뭐지? second가 뭐지?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독성 측면에서는 범용 구조체 쓰는 대신에 얘를 쓰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이제 뒤에 가면은 구조체 바인딩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 테크닉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잠깐 소개하고 가면 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std 페어 f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std 페어하고 범용 클래스거든요. 범용 구조체. 범용 구조체니까 두 개의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값에 유지하는 값의 타입이 뭐다? int 하고 int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내가 이제 std pair int that equal foo 뭐 이렇게 쓰면 이제 민맥스를 다 받겠죠. 그럼 얘를 갖고 프로그램할 때 let.first 하면은 이제 맥스 민값인가 맥스 값인가 모르겠지. 하여튼 그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가독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안 쓰고 구조체 바인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토 맥스 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얘가 두 개 반환하는데 첫 번째 거는 어디다가 저장해줘요? 맥스라는 변수에. 두 번째 거는 민이라는 변수에 저장해줘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맥스 갖고 풀어오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맥스, 민, 이퀄 후 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파이썬 아시죠? 몰라? 파이썬. 파이썬은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콤마 써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 똑같은 거를 C++에서도 돼요. 오토 std 페어 쓰고 만약 3개면 뭐 std 페어가 아니라 투플 써가지고 뭐 int, std string, 뭐 더블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또 오토
뭐 age, name, number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독성에 전혀 문제 없이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바인딩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만드는데 함수의 반환값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줘야 될 때 첫 번째 방법은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고,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고 이제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 구조체를 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리턴 받을 거를 미리 넘겨주는 거죠. 민맥스를 넘겨줘서 이제 여기다 저장해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은 형태죠. 부작용이 있는 함수고,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예전에는 이 형태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요거 쓰지 마시고 요 형태를 쓰면은 이제 실제 컴파일러가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컴파일러가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pairet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태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형태를 쓰는데 컴파일러가 어떻게 바꿔줘요? 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함수가 부작용 형태로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걔가 부작용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대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반환 과정에서 비용이 안 들고, 어차피 넘겨줄 땐 참조 넘기니까 비용이 안 들고, 안에서 여기서 이제 레트로 그 반환되는 걸 여기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반환 값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 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근데 실제 그 개발 서적들을 보면 이런 함수보다는 이 함수는 응집성이 좋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하는 일이 하나가 아니야. 두 가지 일을 해요. 맥스도 찾고 민도 찾아줘요. 그래서 이런 함수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맥스 찾는 거 하나, 민 찾는 거 하나. 그래서 맥스 호출한다고 민 호출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복잡한 거 고민할 게 없는 거지. 내가 값을 반환할 게 두 개거나 막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여러 개 반환해야 될 때 내가 걔를 각각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코드 중복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뭔가 고민되지만 큰 차이 없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받는 게 저 쓰임새도 많고 활용도도 좋아요. 왜냐하면 맥스라는 건 이제 동시에 찾을 때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맥스만 찾아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합니다.